초보 투자자들한테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꾸 마음대로 상상해서 먼저 가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근데 상황이 안 와.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물린 거예요. 조선주가 미국 조선업 수익 기대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상승 동력은 앞으로 좀 얼마나 강한지,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면 미국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존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의 모든 함정이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거 없애라 막 이랬는데 그 규정 때문에 한화도 필리조선소 인수하고 그런 거죠. 미국에 있는 조선소잖아.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넋놓고 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중국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전함 쪽에서. 그리고 전함이라는 게 그렇지만 뭐 다른 배도 마찬가지지만 전함은 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MRO,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 이거를 아예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전함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미국 조선 산업이 워낙 지금 피폐돼 갖고 그렇다고 중국한테 부탁할 수도 그렇다고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랠 수는 없기 본인들 때문에 군함을. 이번 뭐 관세 협정에서도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소위 말하는 마스카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우리 없으면 배를 못 만들어요.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쉽야드, 조선소, 이게 우리 규모하고 차원이 달라요. 미국의 그 조선소라는 게 우리 조선소하고는 차원이 아예 달라요. 규모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걸 만들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대형 배 아니면 도구가 없으면 플로팅 도구라 그래갖고 물 위에 도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미국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를 만드는 게 심플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수직 계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추진 동력을 뭘로 쓰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배 안에 큰 엔진들이 4-5개 들어가요. 그 메인보다 측은. 왜냐하면 거기서 사람이 살고 먹고 뭐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엔진들 우리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 이제 뭐 현대도 있고 한화 쪽에도 있고 엔진 회사들.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선 기자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딱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총체적 난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간을 몇십 년 잡고 미국도 조선업을 발전시켜서 하면 되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시간을 허용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항공모함 끌고 다니면 굉장히 겁났잖아요.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막 몇십 대 있고 막 이게 끌고 가서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요새는 드론만도 못해요. 사실 항공모함이 덩치가 커서 그런 거지 요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항모 같은 거 있잖아요. 독도함 같은 데에 드론 200개 싣고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실제로 전투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자꾸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 빼고는 결국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이제 그 관세협정의 도구로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면서 좀 핫하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제 좀 스테디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만 차이가 있지 조선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자, 조광훈이었죠.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웠던 게 주가 조정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조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방산 섹터 성장 가능성 좀 앞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방산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군사 기존 개념이 바뀌었어요. 국방 개념이. 뭐냐면 이제는 전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국제경찰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본토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만 지키겠다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에 대해서도 야, 니네가 돈 내서 니네가 러시아 막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교훈을 얻었지만 유럽이 그동안에 미국 믿고
가지고 그냥 뭐 나토에 가입하고 그냥 미국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크라이나 하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뭐 폴란드를 포함한 그 유럽 국가들이 K 방산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70년이 넘게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그냥 전쟁 없이 우리 무기야 한번 써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실전에서 엄청나게 혹독하게 매일 체크가 되잖아요. 우리는 방산 무기들이. 그런 무기들이고 가성비도 좋고 실제로 납품 기한도 굉장히 짧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거를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이 좀 빨리 이거를 해달라. 미국은 1년에 20만 발 생산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 일주일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큰일인데 근데 한국이 그래도 우리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 일주일치 얼마인데 그러니까 100만 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이게 계속 혹독하게 훈련된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이 그렇게 유지되는 한 중동도 그렇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권 국가들도 결국은 우리 방산을 선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방 원전이었죠. 일단 원전 및 전력업종이 미국 원전 협력 카드로 인해 수혜를 볼 것을 좀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미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뭐 기술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실제로 줘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원전을 진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려면 러시아나 중국한테 만들어달라고 그러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K 원전이에요. 네, 그래서 팀 코리아라고 지금 얘기되는 그 안에 기술력서부터 실제로 시공했던 능력부터 전부 다 그게 다 망라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송배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송배전을 해야 되니까 전선이나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 뭐 이제 뭐 LS 일렉트릭서부터 시작해 현대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미국은 그런 것들이 교체 주기가 와가지고 필요하던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늘려놨으니 지금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한 30%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다음에 컸던 게 멕시코인데 멕시코산의 80%가 중국산 캐스갈이에요. 중국 거 들여다가 라벨만 바꿔서 미국으로 갔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골드러시 때 곡괭이 장수하고 청바지 장수가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 금 캐러 가려면 곡괭이하고 청바지는 필수적으로 사야 되니까. 이게 전력기기 쪽이다. 네, 전력기기가 이제 지금 AI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아무도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뭐 업계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래요. 지금 이제 관세 어저께 타결됐지만 일렉트리시티 쪽에 붙는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 업자가 관세 나눠내자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내 일부 부담해 줄게. 너무 필요한 거. 너무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몇 년치가 지금 필요한 상태니까. 그리고 이게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런 전력기기 회사들은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어요. 애진역에 생각하고 미리미리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해만 지나면 이제 거기서도 상당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세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죠. 그럼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신고가 행진이 계속된다고 보시는 저는 거아니에요? 계속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원전에서 그러면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워낙 독보적인데 대형 원전 뭐 SML 가스터빈 투트랙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디로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지금 시총 5위죠. 예,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은 받아서 가겠지만 주식이 원래 그런 거지만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전이든 아니면 가스터빈을 돌리건 또 뭐 다른 뭘 하건 태양광이나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내지에서는 최종적인 발전 주 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거를 써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로 돌아가나 절로 돌아가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의 발전 주 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로 꽉 잡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뭘 해도, 그러니까 대형 원전이건 SMR이건 MMR이건 이게 뭐가 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빼고 발전소가 생기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뭘 넣어도 거기 주기기는 넣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근데 두산 엘리베이터가 이제 시가총액 지금 대한민국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뭐 삼성은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선도 있을 거고요. 아마 현대차, 기아도 아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크게 산업이 반도체라든가 조선, 뭐 방산, 은행도 하나 뭐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실적이 다 좋거든요. 두산 엘리베이터 이 중에서 유독 실적이 이 중에서는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 가지죠. 지금 돈을 많이 벌었냐보다는 미래에 너무 확고부동하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이번에 이제 관세 15%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이익 더 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계속 유럽차, 일본차랑 경쟁해야 돼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쟁할 게 없어요. AI에 필수적으로 선제 조건이 일렉트리시티예요. 그 일렉트리시티 만들려면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방점이 더 찍힌 거죠. 여전히 괜찮다. 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정부의 밸류 오브 에이지를 고려할 때 증권, 금융, 지주사 주식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가요? 이거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요즘 아시겠지만 증권 많이 올랐고 은근히 많이 올랐습니다. 은근히 많이 올랐어요. 네. 은근히 많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 찾는다면 저는 증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지금 4,100.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뱅킹 자체가 은행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증권 쪽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제 STO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이런 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은행보다 증권이 할 일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밸류업 효과 감안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증권이 더 낫지 않나. 자, 또 최근 2차 전지 급반등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전기차가 아닌 ESS 때문일까요? 그 2차 전지는 자동차용 전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경쟁도 심하고 예전에 제가 여기 이제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자동차 전지는 자동차만 가면 됩니다. 그게 하이테크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쪽 자동차 전지는 한 번 충전하면 500km 가는데 이쪽은 400km 갑니다. 그 차이 없어진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2차 전지를 때린 게 AI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렉트리시티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믹스 중에 뭐 원전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아리백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잖아요. 태양광, 풍력. 근데 이 태양광과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뭐냐면 간헐적 발전이에요. 지가 될 때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SS라고 말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 바람개비 돌 때만 데이터 센터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ESS가 필연적으로 이제 주목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2차 전지는 거의 ESS 향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력으로 점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ESS를 잡아야 그래야 2차 전지에서도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다. ESS 관련해서 뭐 삼성, SK, LG, 엔솔도 배터리 3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누가 잘하고 있나요? 이게 그렇잖아요. 항상 이제 우리가 전기차 처음 나올 때도 그랬지만 우리 회사의 경영의 타겟은 이겁니다라고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터리 우리나라 국내 3사 중에서 그동안 영업 스타일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체 배터리 시장의 마켓시어를 자꾸 신경 쓰면서 커온 회사예요. SDI는 처음부터 포기했죠. 마켓시어는. 우리는 그 마켓시어 아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AI 때문에 ESS의 그 필요가 이제 대두되니까 제일 먼저 터닝한 게 SDI예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우리는 메인 타겟을 ESS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루어질 2차 말고 1차 ESS 입찰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이번에 1조 5천 정도 되는데 총 그 8곳 중에서 6곳을 SDI가 가져갔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두 곳 가져갔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은 LFP 기반이고 네. SDI는 NCM 기반이고 뭐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삼원계라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이번에 또 있는 거 여기에 아마 이 회사들이 사활을 걸 겁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1차에는 6대2로 SDI가 승리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는 아마 그 배터리 업계 초미의 관심사예요. 2000년 앞으로 좋게 보시나요? 주가는? 2차 전지는 이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주식,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나. 두 번째는 앞으로도 벌 수 있나. 이 딱 두 개를 따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는 지금 벌고 있나는 아니에요. 근데 바닥 쳤다. ESS란 새로운 먹거리가 나왔다. 그래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두 번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주식들은 두 발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발로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완벽하면 예를 들어 반도체처럼 잘 벌었고 앞으로도 더 잘 벌고 이러면은 두 발로 딱 딛고 서 있으니까 좀 불안한 좋은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네. 이 2차 전지주를 매매하실 때는 수급 라인을 10일 2평에서 5일 2평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5일. 그건 이제 주잖아요. 일주. 그렇죠? 5일 2평이니까 그렇죠. 월화수목금. 네, 그러니까 2평의 기간을 줄여서 5일 2평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 조심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수급의 움직임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다 더 각박하게 대입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이제 그걸 좀 참고로 하시면 이차전지도 돈 벌어주면 사는 거죠. 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간세이나 기대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자동차주 상승 모멘텀은 여전할까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세론 팩트. 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15%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게 좀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대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참고로 외국인들은 조금 미리 팔고 있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대, 결국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던 간에 타결이 되면, 관세 타결이 되면 이걸 기대하고 이제 그동안 올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결국은 매매 원칙의 11 2평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급이 빠지지 않는 한 그냥 좀 더 갖고 계시고 만약에 수급이 꺾이면 그냥 매도하시고 그 전략을 쓰시는 게 자, 그럼 반도체, 전력 같은 성장주와 PBR 0.1대 가치주 중 지금은 어디에 투자한 게 현명한 선택일까? 아무래도 반도체 전력주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기에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개인분들이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PBR 0.1대 가치주 찾을 텐데 뭐 또 그리고 성장주의 비중을 뭐 성장주라고 했을 때 반도체 비중 줄이고 소외됐던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눈을 돌릴 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그냥 달리는 말에 타야지 그게 맞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상승장에서의 선도주가 꺾이면 시장 전체가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동안 소외받았던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근데 가치주도 우리가 저 표현을 잘못 붙인 건데 뭔 가치주입니까? 주식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는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잘 벌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키 맞추기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도주가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선도주가 가다가 손바뀜도 일어나고 이제 숨고르기라고 얘기하는 조정권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얘는 많이 안 올랐네 이래서 키 맞추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움직이는 폭을 보면 3대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메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예는 시장에서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상승을 선도하는 쪽에 수급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얘가 쓰고 다른 게 간다 그러면 이 수급에 물린 돈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고 얘를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 내려앉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승장에서는 그냥 선도주가 낫다. 지금 선도주 섹터는 어디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듯이 뭐 AI 관련 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 이런 것들이 지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반도체, 예, 예, 뭐 예. K조선, K방산, 네, 네. K원전, 네. K전력기기. 예.
뭐 K-뷰티도 뭐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게 붙여지면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진 거니까 그런 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랠리가 강하지 않은 글로벌 실물 경기 둔화 등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현재 시장이 가장 강가하고 있는 불확실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죠.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알고 있어요. 경기 둔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걱정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어느 정도의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주가는 올라간다. 만약에 시장에 그런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장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다. 아, 이제 이 시장은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투다. 그런 거죠. 더 이상 이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장에서는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 투자는 확정부 이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리스크를 안고 하는 상품이잖아요. 투자 수단 자체가. 그런 거라면 이런 때는 오히려 그냥 주가라는 게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니까 약간의 걱정은 근데 너도 나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걱정은 그렇게 큰 걱정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우리 옛날에 외환위기하고 뭐 리먼 사태 나올 때 갑자기 터지잖아요. 그게 모두가 넋놓고 있을 때 터져야 되는데 그냥 1년 이상 무슨 경기 둔화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벌써 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잖아요, 시장에.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에도 수급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하시던데 수급과 펀더멘털 중에 더 중요한 기준은 지금은 뭘까요? 전 수급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수급을 이기는 재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은 조금 우리랑 차이가 있어서 약간 펀더멘털적 성격도 많이 있지만 우리 시장은 굉장히 모멘텀 시장이에요.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수급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난 미장 간다 이러시는데 국장이 하기가 더 쉬워요. 수급만 정확히 체크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수급에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10일 이동 평균 라인이다. 그게 플랫해지거나 우하향하면 조심하고 그게 플랫했다가 우상향으로 바뀌면은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다. 수급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를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뭐 이슈나 상승 재료나 그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뭐 이런 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은 그냥 수급이에요. 그것도 주요 매매 기준은 10일 이동 평균선 말씀하시던데 이걸 매수 매도 시점을 잡아도 충분할까요? 저는 뭐 차고 넘쳐요. 충분히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우리나라 시장을 봤는데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10일 이평이 예를 들면 우상향하던 게 플랫해진다. 그 얘기는 뭘 말하냐면 2주 동안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식 사갖고 2주 동안 계속 주가 빠지면 안 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버티시겠어요? 못 버팁니다. 뭐 아니 난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뭐 이런 분 말고는 팔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잘 가던 주식이 10일 이평이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플랫으로 점점 죽다가 우하향으로 내려가면서 5일 이평이 위에서 아래로 10일을 뚫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일봉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건 수급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뭐 주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시장의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가 1977년도에 증권사에 입사했는데 여태까지 이거보다 더 잘 맞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른 분석 기법 뭐 다 있지만 굉장히 잘 맞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또 무릎을 사서 어깨 팔아라는 격언은 올라오는 무릎과 꺾인 어깨로 이제 해석해야 된다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귀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귀가 얇은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이제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해서 드렸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딱 넘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파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이게 뭐 어깨에 팔아야죠. 근데 누가 어깨라고 그런 건데요? 도대체 삼성전자 10만 원이 어깨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이거를 12만 원을 받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제 얘기는 그럼 12만 원을 올라갔다가 상투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이쪽 어깨가 어깨다. 올라가는 어깨는 어깨가 아니다. 그거는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에 사세요. 이쯤 떨어지면 무릎에 사세요.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턴에서 올라오는 무릎에 사야
해야 그게 진정한 무릎이죠. 바닥을 몰랐는데 거기가 무릎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초보 투자자들한테 잘 나타나는 네. 현상인데 자꾸 마음대로 상상해서 먼저 가 있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근데 상황이 안 와.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증권 시장 말로 그냥 물린 거예요. 일반 투자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먼저 상상해서 먼저 가 있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무릎은 올라오는 무릎이고 어깨는 떨어지는 어깨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하다. 자, 또 최근에 금값이 급락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웠는데 이거 단순한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금값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당분간은. 그냥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만 해도 60% 이상 올랐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금리 어젯밤 내렸고 이제 뭐 12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하 추세가 이렇게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월 의장 물러나면 이제 계속 그 금리는 떨어진다고 빠른 속도로 봐야 되는데 금리 떨어지면 금값도 오르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이제 4,000을 돌파하고 이제 4,100인데도 PBR 0.3 이하 기업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양극화인 거겠죠? 주식도? 시장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는데 대처를 잘 못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단순하게 저PBR이라고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마트는 롯데쇼핑 같은 특히 유통건설업종이 심각한 저PBR 상태에 머물고 있던데. 대표적인 사양산업 아닙니까? 제가 한번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대표님 마트에 몇 번 가세요? 옛날보다 확실히 덜 가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죠. 네, 저는 쿠팡에 매일 갑니다. 이게 바뀐 거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신선식품도 쿠팡에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뭐 가서 직접 봐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변하는데 그 변화를 쫓아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산업은 예를 들면 과거에는 어떤 시장의 주력 산업이 바뀌는데 한 30년 걸렸다면 지금은 점점 빨라지. 너무 빨라져서 막 심지어 막 1, 2년 만에 싹 바뀌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적응을 못한 주식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예. 그리고 삼성물산 주가가 지분가치 재평가로 52주 신고가 경시했는데 혹시 이게 다른 저PBR 기업들에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제 물산은 달라요. 삼성물산은 조금 다른 겁니다. 삼성물산은 만들어진 회사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이 물려받는 그 일련의 사건들에서 뭐 제일모직하고 합병 운운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끝났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모든 거를 동원해서 이걸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른 그냥 지주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애진하게 제가 이 삼성물산은 이 관심 종목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했던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체 실적도 좋죠. 또 이거 지분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지주사의 모범 답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딴 지주사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얘는 물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코스피 4,000을 넘어서 4,100 시대 포모를 느낀 투자자분들 이제 점차 생길 텐데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 추격 매수하라고 조언하실까요? 해야죠.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네, 이런 거죠. 안 사면 손해 안 나요. 근데 안 사면 이익도 없어요. 주식은 안 사면 손해 안 나고 사야지 이익을 볼 수 있다. 단 사는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멈칫멈칫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적금 대시 모아야 할 인생 주식 뭐 하나 정도 꼽아주신다면 뭘 좀 적금 대시? 요즘에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 적금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란 그래서 말이죠. 뭐 적금같이 모아간다. 적금하고 이제 그 주식시장은 조금 다른 건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산다 해도 3년에 한 번씩은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뭐 얘기할 때 옛날에 삼성전자 4만 원 밑에서 막 사가지고 뭐 오래 해서 뭐 떼부자 됐다 이랬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금처럼 제 표현으로 손주한테 좀 사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풍산이니 하나오션이니 두산에너빌리티니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월급 타면 손주 앞으로 얼마씩 그냥 그리고 그냥 주가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모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좋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개보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급의 변화가 오면 그땐 잠깐 내려놨다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좀 길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사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오랫동안 무조건 한 종목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손녀, 손자에게 예전에 뭐 풍산, 두산 엘리베이터, 한오시아스 지금은요? 지금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괜찮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쌀게 살 때는 달도 있고 좀 비싸게 사는 달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두산 엘리베이터 아까 얘기 나왔고 한오션도 조선한데 풍산은 왜요? 풍산도 또 풍산 나름대로 예, 부리값은 계속 오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방산이잖아요. 세계에서 탄약을 제일 많이 만드는 종목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방원이네요 결국. 근데 반도체는 안 넣으세요? 반도체는 적금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시끌 거 사와줍니다. 이거는 그냥 한쪽에 잊어져 놓고 그냥 한다는 개념이고 자, 자산시장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해되고 있는데 그럼 서민들이 자산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지금 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망설이지 말고 금액이 얼마가 됐건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망설이시면 못하니까. 국내 주식도 그렇고 뭐 해외 주식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첫째 그 종목을 어떤 종목을 할까 고르실 때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죠. 글로벌 경쟁력. 예쁘니 못한다.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이 뒷받침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최근에 뭐 시장 패러다임을 끌고 나가는 AI 그 권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 거 따져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그게 이제 최고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자, 이제 끝으로 오늘 긴 시간 이제 저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정리한 핵심 질문으로 지금 현금 1억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거를 뭐 현금을 나눠서 어디에 투자하고 이렇게는 주식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억을 다 주식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그쪽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수혜되는 거 그렇게 또 그게 겹치는 것도 좋고 그렇게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오랜만에 또 김 작가팀이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고 가주신다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주식해서 얼마 벌었어 이거는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딴 사람이 돈 얼마 벌고 이거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이렇게 안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뭐 10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한 수급을 본다든가 자기만의 그거를 확실히 원칙을 만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그러시면 뭐 큰 무리 없이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저자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한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